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죠. 예. 이번 미세먼지는 이례적으로 고농도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예. 이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언제 맑은 공기를 쐬고 파란 하늘을 봤는지 가물가물할 정도인데요. 이번 미세먼지 대체 얼마나 심한 건가요? 네, 보통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에 36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은 예. 고농도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수가 28일입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대기질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국내 초미세먼지 관측이 시작된 게 지난 2015년부터인데요. 예. 지난 1월 14일에 서울에서 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12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세 자리를 찍었는데 그런데 지난 4일에 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117 마이크로그램으로 역대 한 2위를 기록을 했고요. 예. 다음 날인 5일에는 역대 기록이 깨졌습니다. 5일 12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47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 미세먼지가 많을 때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발동되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라고 있죠. 5일 기준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발동됐는데요. 예. 비상 저감 조치가 도입된 지난 2017년 이후에 최장 기간입니다. 미세먼지 청정 지역으로 불렸던 제주도 역시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을 정도입니다. 네, 제주도까지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침범하게 된 건데, 그런데 이번 미세먼지는 이 특징이 고농도도 있지만 그 기간이 정말 길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참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심했나요? 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달 20일부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날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이후에 단 하루인 26일을 빼놓고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은 나쁨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3일절에는 서울 대기질이 급기야 매우 나쁨 단계에 들어섰고요. 예. 그리고 현재까지도 매우 나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26일 하루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었던 건 충남 지역에 내린 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3일절에 하늘이 굉장히 뿌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서울 지역이 매우 나쁨 수준이었군요. 네. 예, 밑에 이번 미세먼지의 그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국내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가 쌓여섭니다. 예. 올해 1, 2월 달에 서울의 평균 풍속은 초속 1.8에서 1.9m로 지난해 같은 기간 풍속인 초속 1.9에서 1.2m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바람이 약해서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못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다음은 중국발 미세먼지인데요.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 즉 미세먼지가 국내 요인 탓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는 중국의 영향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거나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될 경우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연구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국의 영향이 평상시에는 30%에서 50%라고 하고 이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고농도일 때는 60에서 80% 정도 좀 더 높다고 환경부는 분석한 바 있고요. 또 미세먼지는 국내 영향도 크지만 이보다 더 해롭다고 알려진 초미세먼지는 국외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중국의 스모그 경보 가운데 이 총 4개 중에 최고 등급 바로 밑에 단계인 오렌지색 경보라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2차례 발령이 됐는데 모두 국내 미세먼지가 치솟을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렇군요. 특히 지난 2일에서 4일에 발생한 이 두 번째 오렌지색 경보는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한 시기와도 겹쳐서 이 중국 요인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를 아예 떼놓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처럼 국내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는 중국 영향이 최대 80%라고 하니까 결코 이 중국의 영향을 떼어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언제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당분간 미세먼지는 계속 이 예보가 암울한 편인데요. 예.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이 약해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계속 정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일에 잠깐 보통 수준을 회복했다가 다시 나쁨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그러면 뭐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국외 영향이 많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은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제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 수 있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당분간은 외출을 자제하고 또 외출 시에는 이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하늘도 답답하지만 미세먼지를 떠올리면 마음까지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이 미생물로부터 유용한 물질을 지속해서 생산하는 기술을 대사공학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런 미생물을 만드는 기술을 합성생물학이라고 하고요. 국내 연구진이 합성생물학과 대사공학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살아있는 미생물에서 유용한 물질을 뽑아낸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합성 생물학을 활용하면 미생물로 어떤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는 이 대장균의 유전자를 편집해서 대장균이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기술도 개발이 됐고요. 예. 대장균이 먹이인 당을 섭취하고 대사해서 바로 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플라스틱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존의 공정과는 달리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입니다. 예. 이처럼 미생물을 키워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대사공학 공법이 거의 수백 가지라고 하는데요. 대장균의 유전자를 조작하면은 이런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휘발유나 뭐 화장품 향료 또는 인슐린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생물에게 당만 공급해주면은 뭐 무공해로 플라스틱은 물론 휘발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친환경적인 기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중화되고 있지 않는 건가요? 네, 바로 효율이 문제입니다. 예. 미생물에게 당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미생물이 당을 제 몸을 건사하는 데만 써버린다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유용한 물질을 조금밖에 안 만든다면 이 대사공학은 실제 산업에서 쓰일 수가 없겠죠. 네. 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사람이 원하는 물질을 최대한 많이 만들도록 하는 게 관건일 텐데요. 그래서 연구진이 최소 유전체 미생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유전자만 남긴 미생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도록 남겨두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되게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구진이 미생물을 개발한 방법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연구진은 처음에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최소 유전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최소 유전체 미생물은 잘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예.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 굶겼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대장균이 스스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불필요한 유전자를 스스로 없앴다는 건데요. 네, 연구진의 자세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면 스스로 그거를 극복해내려는 어떤 생물학적 기작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작 안에는 예를 들어 유전자 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작들로 인해서 이 미생물들이 그 환경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잘 자라지 못하는 이 최소 전체 미생물을 잘 자라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실험실 안에서 빠르게 일어난 일종의 진화 현상인데요. 네. 과학적 용어로 적응 진화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대장균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이 유전자 가위로 집어넣어줬는데요. 예. 이 미생물 대장균의 성장 속도는 일반 대장균과 같으면서 또 이 유용 단백질은 2배로 많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굶겨서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했더니 사람이 원하는 물질을 잘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가혹해 보이긴 하지만요. 과학적으로는 의미 있는 발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진이 이번에 만든 미생물은 대장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다른 미생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항생제를 만들어내는 방성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고요. 연구진은 다양한 미생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미 개발된 미생물도 이 효율을 더 높일 방법을 찾기 위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친환경 플라스틱은 물론이고요. 나중에 다른 미생물을 활용한다면 신약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